부자 아빠 강한 아빠에서 로버트 키요사키는 집은 부채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집은 부채인가요? 아니면 자산일까요? 흔히들 집은 자산이라고 하죠. 근데 집은 무조건 자산일까요? 집을 자산으로 만드는 데는 결국 나의 노력과 불편함 그리고 부동산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실거주를 하는데 2억 대출을 받아서 매달 100만원씩 이자를 내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1년에 1200만원씩 이자를 내고 있는데 집값이 그대로라면 아니면 떨어진다면 이것은 자산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즉 부채인 거죠. 또 반대로 1년에 1200만원씩 이자를 내고 있는데 이 집이 1년에 2천만원, 3천만원씩 오른다면 이것은 자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근데 자산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팔아야 돈이 생기는 건데 지금 시세가 좀 올랐다고 해서 내가 돈을 번 건가? 내 통장은 그대로인데? 이자를 계속 내고 세금까지 내고 있어서 오히려 내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 이 아파트가 과연 자산이 맞긴 한 건가? 그리고 다른 지역의 집값은 더 많이 올라서 갈아타기도 힘든데 과연 이 아파트가 자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만약 이런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한 번쯤 같이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아파트 말고 상가를 생각해 볼게요. 상가는 현금 흐름이 생기죠. 이자를 100만원 내고 월세를 200만원 받으면 내 통장에는 100만원이라는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상가를 팔고 더 좋은 상가로 갈아타기 위해서 또는 집을 사기 위해서 이 상가를 내놨는데 안 팔리다 보니까 원래 주고 산 금액보다 더 못 받고 판 거예요. 그럼 이게 자산의 역할을 한 것일까요? 내가 이 상가를 가지고 있을 때 월세를 따박따박 받았을 때는 와, 이 자산 너무 좋은 자산이다, 안전한 자산이다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정작 팔았을 그 순간에는 애물단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자산은 자산의 역할을 할 때가 있고 못 할 때가 있어요. 다시 아파트로 돌아와서 아파트는 월세를 주지 않는 이상 현금 흐름이 안 생기죠. 내가 실거주를 해서 들어가서 직접 살 때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를 내고 관리비를 내고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전세를 끼고 갭으로 샀을 때는 관리비는 세입자가 내지만 나는 세금을 냅니다. 자, 실거주와 갭 투자했을 때의 비용 차이는 뭘까요? 전세금에는 이자가 없고 내가 살지 않으니 관리비를 내지 않습니다. 즉 갭 투자를 했을 때는 세금만 낸다는 거예요. 이 자산에 들어가는 비용은 세금뿐입니다. 어때요? 좋죠? 하지만 나도 어딘가에 살아야 하니까 그에 대한 비용이 들 텐데 내가 임차를 주고 있는 그 아파트에 실거주 했을 때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있거나 아니면 비등비등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면 그냥 들어가서 실거주 하는 게 낫죠. 왜냐면 주거의 안정성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늘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실거주 했을 때의 그 비용보다 낮게 살아야 투자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아파트는 과연 자산인가 부채인가로 돌아가서 내가 실거주를 하면서 드는 비용보다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하는 폭이 더 크다면 그때는 그 아파트는 자산의 역할을 하는 게 낫습니다. 자산이 아니라 자산의 역할이라고 했어요. 반대로 떨어진다면 자산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다른 것보다 조금 내리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아파트라는 상품을 나의 좋은 자산 목록에 담을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집 한 채가 있다고 해서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또 중요한 사실 하나, 자산은 어찌 보면 결과론적이라고 봐도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시세가 계속 올랐어요. 그런데 끝까지 내가 죽은 때까지 안 팔고 있다가 나는 사망했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가 누군가에게 상속이 된다면 나에게는 그 아파트는 자산이 아닌 겁니다. 자산은 수익이 나야 하는데 시세만으로는 수익이 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자산을 팔고 양도세를 내고 그리고 나서 내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예전에 그 자산을 샀을 때보다 더 많다면 그 아파트는 자산의 역할을 한 겁니다. 자산은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 때 그게 자산이지 시세가 올랐다고 해서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자산은 아니라는 겁니다. 흔히 아파트 한 채 있는 사람 보고는 자산가라고 하지 않죠. 건물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자산가라고 합니다. 건물도 마찬가지로 건물이 있는 땅값이 건물에서 나가는 수리비, 관리비,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 비용보다 못 오른다면 자산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번듯한 건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산이 아니라 오히려 부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부동산은 입지라는 말이 있듯이 입지가 좋은 곳은 대부분 건물 유지 비용이 드는 비용보다 땅값이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자산의 역할을 잘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자산인가요? 일반적으로는 소비재이고 소비품이죠. 사자마자 감가상각이 되는 투자자들에게는 최악의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도 자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이 자동차로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하면서 감가상각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이건 자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렌트를 해준다든지 택시로 쓴다든지 그러면서 어떤 수익을 가져다 준다면 이것 또한 자산이 됩니다. 참고로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이 택시를
그냥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자신의 사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에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어떤 형태의 사업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제 자산의 의미가 좀 다르게 다가오시나요? 정리하자면 아파트 소유하고 있으면서 매년 내는 이자, 관리비, 세금이 이 아파트의 가치 상승분에 비하면 어느 정도인가?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다 오를 때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오르는 곳은 자산의 의미가 적고, 먼저 오르고 하락기 때는 가장 나중에 천천히 떨어지는 곳은 좋은 자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고, 팔 때 좋은 가격에 판다면 그때 비로소 이것은 좋은 자산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또는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는 자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팔고 나서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었는가, 이것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의 이 미래 가치에 대한 분석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부동산의 미래 가치는 어떻게 파악하느냐? 황금성과 입지,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또는 사고 싶은 아파트가 부채가 되지 않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